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2월 6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장우성입니다. 네, 저희가 이 자리에 못 앉을 뻔했죠.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정말 뻔했지만 앉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 정말 개인 위생에 신경 쓰지만 사실 우리가 언제 어느 때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될지 모르잖아요. 모릅니다. 그럼 정말 집에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방송하려면. 저희도 그러면 네. 집에서 방송합니까?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됩니까? 나오긴 해야죠. 네, 나와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늘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가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방법 뭐가 있겠습니까? 잠 잘 자고 잘 먹고 이런 건데 스트레스 받으면 사실 잠을 잘 못 이루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말에 시장도 하락하는 거 보고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 꽤 계셨을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좀 네. 많이 빠졌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는 우리 또 특별한 행사가 우리 또 그럼요. 여동 앵커에 예. 또 우리 생일이 또 있다고 말씀하셨. 언제입니까 생일이? TMI네. 이번 주 일요일 12.12. 이번 주 일요일? 12.12. 평일이면 밥 살라고 했는데. 내년에 아깝습니다. 내년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진행할 텐데요. 잠시 후에는 우리 장우석 부사장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으로 점검해 보고요. 자, 오늘은 월요일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합니다. 잠시 후에는 우리가 또 연말 소비 관련해서 굵직한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의 실적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도 어김없이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윤 교수와 함께 월가 이야기를 통한 투자 이야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주제부터 확인하자면 부진한 부분들 또 부정적인 이슈들이 다시 수면 위로 또 올라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오미크론과 고용지표 부진으로 인해서 주요 지수가 하락 마감했다는 게 제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업앤다운 심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들어오기에는 뭔가 조금 어려운 그런 구간입니다. 해서 저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지만 어쨌거나 장이 빠지고 있는 거는 일단 오미크론에 대한 불이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약간의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이어 3대 지수의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나스닥이 마이너스 1.92%, S&P 500이 0.84% 하락했고요. 다우만 소폭 올라오는 소폭 빠졌는데 0.17% 빠지면서 약간의 후반에 들어서 올라오는 그런 모습 보였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나스닥이 좀 많이 하락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이 나스닥의 하락은 우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작품이죠. 테이퍼링이 빠를 수 있다는 얘기하면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쉽게 얘기하면 금리가 빨라지기 때문에 일단은 특히 나스닥 종목이 많이 빠졌는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 그나마 이자를 보지 않고 끝내기 다행스럽게 아닌가 그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는 요즘 맨날 악재네 이런 댓글 남기시는 분이 지금 계세요. FA님이. 근데 보면은 우리가 악재가 없었던 적은 없었지만 수면 아래로 내려갔던 악재가 약간 심리가 무너지거나 그 관련된 이슈가 한 번 더 시장에 노출이 되면 다시 부각이 되는 그런 시장이 좀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편했던 시장이 언제였을까? 그러니까요. 늘 우리는 투자하기 정말 좋은 날, 좋은 시기, 좋은 월, 좋은 년. 이게 있었습니까? 사실 뭐 있었다고 하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항상 악재를 품고 가는 항상 그런 어려웠습니다. 시장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 최근에 어떤 이런 시장도 그냥 지나가게끔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 다시 한번 드리면서 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맵인데요. 빨간 모습으로 보였는데 일단 1번 어도비 엔비디아 같이 보입니다. 어도비는 우리가 혹시 도큐사인 아십니까? 도큐사인? 알죠. 사인하는 거. 전자설명업체인데 약간의 전망이 부진하면서 40% 넘어가는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해서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면서 2등 업체인 어도비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격이죠. FTC에서 이 그 암에 대한 인수를 막자라는 소송이 이어지면서 주가 빠졌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어도비하고 엔비디아가 좀 아팠는데요. 개인적으로 엔비디아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 암에 대한 인수가 좀 물 건너가는 게 아닌가 월가에 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암 인수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부분이 가장 좀 타격일까요? 타격이라기보다는 시너지가 안 나온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솔직한 얘기로 이게 주가에 반했으면 더 빠졌을 텐데 약간의 주가에 덜 반응했죠. 하다 보니까 4.46%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서 저는 뒤에 선방했다고 보고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 인수를 하지 않으면 그 돈 가지고 뭐 다른 데 또 뭔가 생산적인 활동에 쓰겠죠? 지금 엔비디아의 가장 큰 축은 뭐냐면요. 옴니버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상 플랫폼
이죠. 근데 그걸로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의 모습은 메타버스가 더 중요한 게 아닌가 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2번은 테슬라인데요. 테슬라가 지금 이제 주식을 팔았는데 약 100억 달러까지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론 머스크. 네. 근데 원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혹시? 원래 팔으려고 했던 계획? 10조 아니었나요? 150억 달러이기 네. 때문에 지금 3분의 2 정도 판 게 아닌가 싶어서 거의 다 왔다라고 좀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네. 지금 3번이 약간 문제가 됐는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요 1.356%가 내려오면서 원래 이맘때면 1.7, 1.8 예상했거든요. 오히려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금융주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이는 게 상당히 좀 의아한 건데 왜냐하면 이제 금융주하고 테크가 반대로 빠지잖아요. 네, 똑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해서 지금 경기 전망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은 뭐 존슨앤존스, 화이자 같은 백신 기업이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인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번이 좋은 건데요. 5번은 거의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소비 관련 필수 소비재죠. 뭐 월마트, 코스트코,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런 것들 올라가면서 약간의 뭡니까? 우리가 돈이 있건 없건 간에 쓸만한 기업들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네.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뭐 국제금리가 왜 우리가 시장 좋을 때는 국제금리 올라가면 시장이 좋고 이러는데 이번에는 시장이 안 좋으니까 국제금리 떨어져도 뭐 반등해야 될 종목들이 오르지 못하고 힘을 못 쓰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저는 저기 보니까 네. 파이낸셜 부분에 카드주들이 좀 선방을 했잖아요. 마스터카드, 지난 주말에 마스터카드, 예.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를 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 좀 해주셔야죠, 훈훈하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를 제가 처음 봤죠. 처음 봤는데 그 보니까 뭐 네, 그냥 혜택. 쓰신 게 아니고 뭐 저 이벤트가 있어갖고 예, 무료 혜택 있어요. 커피 한 잔 무료. 예, 그걸 다 안 쓰시고 그렇다는 것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네. 바로 이게 문제가 된 건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규 일자리 수가 원래 55만 건 이상했는데 21만 건이 웬일입니까? 네, 예, 너무... 반밖에 못 나왔던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에 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예전 같으면 이렇게 나오면 경기에 대한 부진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안 될 것 같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제롬 파월 연중 말 때문에 다시 한번 빠졌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좋았던 것은 실업률이 4.2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는 거는 선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제금리의 흐름이 얼마나 변동성이 있었는지 볼 텐데요. 아니 이렇게 뭐 1.6 위에서 1.3까지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거 너무 좀 불안한데요. 1.356%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해서 일단은 그 경기 전망에 대한 어두운 우려가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솔직히 얘기하면 다 틀렸죠. 저부터 많은 전문가분들이 1.7까지 올라간다 봤는데 오히려 반밖에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 보였고 어떻게 보게 되면 1.3도 깨지지 않을까 그런 모습이 나와주기 때문에 일단 금융주는 안 좋은 걸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좀 볼 텐데요. 사진은 또 하필이면 또 이렇게 좀 무서운 사진으로 가져오셨어요. 이게 이제 파월 연준 의장 네. 오미크론 잠 리포트를 가져온 건데 이게 어디 네. 뭐가 붙었습니까? 뭔가 눈빛이 그렇습니까? 시장을 찌려보는 것 같이. 이게 세 가지 이유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첫 번째 파월 의장이죠. 일단은 일시라는 단어를 빼자. 네. 일시 언제까지 써먹겠습니까? 빼야겠죠. 그다음에 테이퍼링이 더 빠를 수 있는데 그 결정은 이번 회의에서 결정하겠다. 12월 14일부터 이어지는 회의 때 결정한다 했는데 거의 지금 확정적으로 내용이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면 금리 인상이 빨라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나오다 보니까 특히 테크 쪽에 빠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오미크론이 확대가 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미국에서 15개 주에서 지금 발견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 제가 보기 오미크론에 대한 중증은 아닙니다만 전파력은 굉장히 세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신규 일자리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의 빠지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이 세 가지가 시장을 어눌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주간 단위 기준으로 시장의 움직임이 어땠는지 볼 텐데 주간 단위 기준으로는 뭐 당연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뒤에 그 혹시 공사를 하나 봐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자꾸 제가 신경이 쓰이는데 지가 있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 혹시 마이크로 소리가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이제 뒤 스튜디오처럼 제가 이 템포 맞춰가고 목소리 크게 놀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리는 것 같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우가 0.9% 마이너스고요. 그다음에 S&P 500이 1.2% 마이너스, 나스닥이 2.6% 마이너스로 조금 더 빠지는 모습 보였는데 중요한 거는요. 10년물 국제 수익률 1.35%, 그다음에 유가가 다시 한번 빠지면서 66달러 보여준 게 조금 안타까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중에도 저희는 할 일을 해야죠. 매주 월요일마다 시장에서 고마운 부분들을 저희가 찾아내고 있는데요. 고맙다 시리즈 이번에는 뭐 지난 주말에 올랐던 필수 소비재가 1등이네요. 힘들었습니다. 찾기 어렵죠. 힘들었습니다.
필수 소비자가 고마웠죠. 네네. 펩시콜라, 프록터 갬블, 필립 모리스, 월마트, 몬델레즈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몬델레즈는 혹시 뭐 하는 기업인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몬델레즈. 뭔 하는 기업이에요? 뭔 하는 기업? 뭐 하는? 아유, 오레오. 오레오 예. 제가 엄청 좋아해요. 좋아하죠. 우유에 딱 찍어 먹으면 우유에 찍어 먹으면 살찌는 맛이잖아요. 살찌는 맛이죠. 이게 뭐 한 2만 칼로리 된다는 설도 있다는데. 근데 또 포기할 수 없어요. 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몬델레즈. 이런 기업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경기가 어려워도 더 먹죠. 혹시 콜라를 덜 먹거나 주말에도 먹었어요, 콜라. 그렇지 않죠. 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기업들은 올라가니까 이렇게 어려울 때 선방했다고 좀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 펩시콜라 좋아한다는 거 미리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펩시코. 펩시를 좋아하세요? 펩시코, 코카콜라가 아니고요? 약간의 펩시콜라가 더 달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 맛의 차이도 또 미묘합니다. 갑자기 침을 막 삼키시는데. 미묘한 그런 음료수의 맛인데 하여간 펩시콜라 좋아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고맙다 통신주입니다. 통신주요? 네, 통신주. T-모바일, AT&T, 버라이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이게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왜 그런 거죠?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 통신주 화면을 띄워주면 좋은데 통신주가 왜 어려운지 혹시 아십니까? 통신주가 어려운 이유, 이 추가적인 가입자 수 증가가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뭐 사업 모델도 워낙 고착화돼 있고. 정답인데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요즘에 저희가 국제 전화할 때 네. 001 누른 거 혹시 언제적인지 기억하십니까? 001? 뭐 007, 000 뭐 이런 거 한 개가 진짜 한 10년 전인 것 같은데요. 002 있었잖아요. 네. 사업자. 네. 그거 안 하지 않습니까? 뭐 뭘로 그냥 합니까? 카카오톡이나 뭐 스카이프나 뭐 줌이나 이런 걸로 하죠. 그 국제 전화 시장을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톡이 다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보이스톡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이는데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반등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AT&T가 거의 이 12년 만에 밑에까지 빠졌거든요. 했는데 일단은 반등하는 모습 보였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하나 보시면 개인적으로 전 좋아 보입니다. 고맙다 거품 빼기. 거품이요? 네. 이게 작년 올해의 변화인데요. 준비료부터 보겠습니다. EPS 변화가 작년에 0.09, 올해는 2.25 달러. 엄청 증가했죠. 증가했는데 퍼는요 969배에서 158배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실적은 좋아졌는데 주가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약간의 조금 한번 사볼 만한 구간까지 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역시 넷플릭스 역시 6.08에서 10.90까지 커졌는데 퍼는 55배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확인하시면 되고 특히 아마존은요. 41달러에서 51달러까지 10달러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10이 빠지는 그런 모습 퍼가 66배까지 빠지는 그런 모습 보였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시장이 하락이 나쁜 것도 있지만 이런 고퍼 주식에 거품이 빠지는 거는 좋은 게 아닌가 싶어서 가져온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제가 보기에 준비디오의 하락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 한번 사보는 게 어떨까? 근데 준비디오는 실적 전망이 사실 이전보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제 기업 측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도 되나요? 근데 개인적으로 준비디오를 써본 분은 아시겠지만 학교나 이런 데서 준비디오를 썼던 학교는 쓰지 않을까 계속해서. 근데 준비디오가 정말 화질이나 이런 연결 상태나 이런 거 진짜 월등히 좋긴 하더라고요. 진짜 이거 쓰고 나서 그 뭡니까? 스카이프요? 그거 못 씁니다. 네네. 워낙 이렇게 차가 커서 근데 갑자기 여도원 앵커님 너무 이쁘세요라는 글이 보여갖고 제가 하여간 당하지 마세요. 당하겠습니다. 자주 올라옵니다. 왜 그러십니까? 가족분을 심어놓은 걸로 보고 하여간 준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 꼭 팬데믹 때 올라온 것도 있지만 지금 쓰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 쓰는 게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편하고 또 워낙 화질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빠진 주식은 한번 관심을 가지면 어떨까 끝까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맙다 시리즈, 고맙다 필수 소비재, 통신주, 거품빼기까지 확인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세요 이 소리? 닭고기는 많이 커, 맞죠? 나도 아는데.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는 많이 커. 마니커. 대한민국 최초의 닭고기 브랜드 마니커. 이제 마니커 닭고기 먹고 많이 크세요. 닭고기는 마니커. 임자, 3프로TV랑 백년 화편이랑 참 똑같은 거 알아? 암만 알죠. 참 잘들 만들어. 3프로 콘텐츠도 그렇고 백년 화편은 쫄깃쫄깃 떡맛이 참 좋고 또 락샤리 하자뇨. 3프로 내용이랑 백년 화편식 재료가 얼마나 고급진데. 무엇보다 참 성실들혀. 매일 새 콘텐츠 올려주고 매일매일 당일 만든 떡만 배송하자뇨. 떡상하는 그날까지 백년화편. 자, 저희 방송
에도 광고가 생겼네요. 네, 그렇습니다. 떡상하는 그날까지. 네. 백년화편. 그렇습니다. 제가 백년화편을 먹어봤거든요. 실제. 2만원 떡이 없습니다. 저도 정프로님이 이전에 밤방송할 때 주셔가지고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저는 정기적으로 구매하고 있습니다. 아, 정말요? 진짜로. 진짜로. 왜냐면 떡이 일반 떡 맛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이건 정말 백년화편 대표님 다시 한번 광고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연말 소비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 텐데 사실 저는 제가 이번 연말에 정말 이례적으로 쇼핑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서 못 하셨다고 했잖아요. 직구를 못 했어요. 사실 어제도 주말에 좀 심심해가지고 관련 사이트에 한번 이렇게 들어갔는데 또 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없어갖고 할인율도 너무 매력적이지 않아. 절반 이상 할인율도 줄었고. 근데 실제로 뭐 어땠습니까?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연달아서 연말 쇼핑 시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때 쇼핑이 얼마나 됐나 했더니 89억 달러로 전년 대비 좀 줄었다. 1% 정도 줄었다. 그런 데이터가 있었고 사이버 먼데이도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나오기를 107억 달러 매출로 잡히면서 전년 대비 1.4% 줄었다. 사상 처음으로 줄었다. 얘기 나오면서 사실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사이버 먼데이 자체 매출만 보면 전년 대비 줄은 걸로 보여요. 한 1% 정도 넘게.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작년보다 못한 거 아니야? 연말 쇼핑 시즌이?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기사의 특성상 일종의 이제 이렇게 좀 보여지기 위한 그런 헤드라인이 아니었나 싶고 실제로 11월 1일부터 29일까지 쇼핑 데이터를 종합해보면 1,098억 달러로 전년 대비 한 12%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11월 들어서 사람들이 이제 쇼핑 시즌이 이제 기존에는 추수감사절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좀 이 구매하는 주기를 좀 더 늘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러다 보니까 11월 들어서 오히려 천천히 쇼핑을 더 천천히 빠르게 시작을 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나 추수감사절 당일에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월마트나 이런 대형 업체들이 매장을 그냥 닫고 다음날 매장을 오픈하기도 했다고 하거든요. 오히려 매장을 닫았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매출도 그리고 오프라인 매출도 전반적으로는 좀 늘어나는 모습이라서 작년보다 연말 쇼핑 시즌 성과는 더 좋지 않을까. 근데 앞서 여도원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실제 데이터를 좀 살펴보니 대부분은 판매 가격이 그러니까 할인율이 작년에 비해서 한 50% 정도 줄었다. 그러니까 할인을 적게 하고 품목 수도 많이 줄었다. 그리고 또 살 게 있어도 여기보다 조금 더 할인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는 할인율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선뜻 바이 버튼이 안 눌러지더라고요. 그만큼 물건이 지금 달리는 상황이고 물건이 달리다 보니까 할인율도 줄어드는 상황이죠. 그 와중에도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쇼핑 시즌에서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일단 혹시 이 대목이 그 얼마 전에 애플이 그 자기 판매 그 연말 쇼핑 시즌에 약간 판매가 부진할 것 같다는 멘트 하지 않았습니까? 네, 지난주에 했었죠. 지난주에 했었죠. 아이폰 매출이 아이폰 이제 주문이 좀 줄어들 것 같다 얘기했는데 그거랑 같이 뭐 연동해서 생각해도 상관없을까요? 근데 애플은 사실 그거를 그 쉽게 우리말로 하면 하도급 업체잖아요. 관계사에 메일을 이렇게 보냈던 건데 웨드붓이나 아이비들은 연말 매출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거라고 지금 다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약간 참 온도 차이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애플이 생각할 때 이미 기존에 이연되는 매출이 이연되는 거, 판매가 이연되는 그런 내용까지 고려했을 텐데 실제적으로 이제 공개되는 데이터 매출로 봐서는 그렇게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웨드붓 같은 경우도 계속 그 좋은 긍정적인 전망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온도차가 있지만 애플 주주분들은 그냥 행복한 고민을 계속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제가 저희 아침 방송할 때 저희 아침에 그 방송 스태프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한 140달러 정도이었을 때 한 2달 전이죠. 애플을 매수하면 어떻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 스태프분들이 몇 명이 매수를 조금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매일매일 저랑 아침에 애플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도 올랐어요. 어제도 올랐어요. 자, 이번 달이 초반이었죠. 9일 연속 애플이 상승하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
되게 편안해요. 편안해요. 그러니까 항상 부사장님도 그렇고 예한 교수님도 그렇고 항상 애플 말씀하시지만 그렇죠.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식상하다고. 식상하죠. 그죠? 예. 근데 미국 주식은 식상한 주식이 그쵸. 잘 가요. 그 새로운 거 찾아봐야 수익률 못 따라가거든요. 자꾸 이 종목 얘기하면 또 말이 길어지기 때문에 연말 쇼핑 시즌 관련해서 연말 쇼핑 시즌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연말 쇼핑 시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떨까? 이런 통계 자료가 그 NRF라고 미국 소매 연맹 뭐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전년 대비 한 11% 정도 증가한 8,590억 달러 기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도 전반적인 쇼핑 내용은 10% 정도 늘어날 거다. 그렇다면 소매업체 매출도 좋겠지만 소매업체뿐만 아니라 이제 결제업체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보면 어떨까 해서 오늘 결제업체에 대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많이 아는 게 페이팔 정도? 그리고 스퀘어 정도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올라오는 BNPL 관련해서 어퍼몰딩스 정도 주가가 올라오는데 지난주가 지난주죠. 우리 오미크론 터지고 나서는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어퍼몰딩스 같은 경우도 거의 $50 이상 지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어서 쉽게 매매를 하시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ETF를 활용한 좀 접근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오늘 ETF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TF. 네, 그 전에 아마존하고 그 쇼피파이 실적 기사 잠깐 말씀드리면 아마존도 기록적인 매출 달성했다고 했고 연말까지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쇼피파이도 사이버 먼데이 매출이 작년도 연간 매출 상회했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매출이 폭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항현 교수님 항상 말씀하시는 쇼피파이 대부분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은 많은데 아마존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온라인 쇼핑 전자상거래 업체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국내 기업으로 예를 들자면 약간의 그 카페24? 같은 그런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또 이 얘기는 또 여돈 앵커께서 막 설명해 주시면 충분히 또 쉽게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쇼피파이를 직접 운영하고 있으니까 사실 저는 연말에 뭐 매출 확 올랐다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면 저도 할인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안 사셨겠죠. 근데 이제 쇼피파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국내랑 굳이 비교를 하고 해외 거 중에서도 뭐 아마존이랑 저도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입점을 어디에 할까. 쇼피파이가 너무 일단 편리하고요. 인터페이스 자체가 좀 고급스럽게 디자인화가 돼 있고 이런 결제 이런 거 연결하는 것도 너무 쉽게 돼 있어가지고 정말 개인 소상공인 그리고 일부 브랜드 굵직한 기업들도 이 쇼피파이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또 물건이 워낙에 많고 나의 자사몰이라는 이런 느낌이 없는데 쇼피파이는 아예 자사몰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그런데 그런 좋고 또 한 가지 회사는 조금 안 좋았다. 뭐 만들 때 SC는 국내에 일단 입점이 안 된대요. 저도 뭐 해보려고 하는데 코드 뭐 쓰는 것도 있어서 하다가 멈췄는데 보니까 채팅창에 어떤 분이 국내 고객은 그러니까 한국 고객은 SC 입점이 안 된다. 근데 SC 같은 경우가 이제 특별한 그런 수공 예품, 액세서리 이런 거 전문 업체인데 미국에서는 워낙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SC를 처음 알았던 게 2017년에 처음 그 미국 주식 투자지도 책 쓸 때였어요. 아마존에 대항할 수 있는 경쟁업체를 찾다가 데이터만 보고 이제 뽑았는데 SC라는 업체 이 발음도 되게 힘들었어요. ETSY라 이걸 어떻게 발음하지? ETC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3년 사이에 특히나 코로나 팬데믹 터지고 나서 이렇게 커질 줄은 상상도 못했던 회사입니다. 근데 좀 미국 내국인들만을 위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투자 입장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마존과 쇼피파이 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ETF를 좀 볼까요? 그러면 결제 관련해서. 일단 연말 쇼핑 시즌에 주목할 만한 ETF. 지난주에는 이제 리테일 업체에 투자하는 ETF 설명을 드렸고 오늘은 결제 관련 ETF 그리고 핀테크 관련 ETF 이제 그래서 4개 정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종목 코드가 IPAY고요. 현재 주가는 $56 정도 되고 운용자산 규모는 $10억 이제 조금 못 미치는 상황입니다. 현재 모바일 결제 업체 51개에 투자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 7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네덜란드가 6%, 그리고 섹터 비중으로 보면 IT가 62%, 금융이 33%입니다. 특성 요약은 조금 이따가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TPAY인데 요거는 운용자산 규모가 아직 $1억 안 돼요. 한 $8천만 정도 되는데 아주 소형이고요.
그리고 디지털 결제 플랫폼 업체 53개 담고 있고 미국이 74%, 네덜란드 5%, IT가 67%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금융도 한 30% 정도 조금 못 미치게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결제 관련 ETF 대표적이고요. 그러니까 결제 관련 ETF가 요거 두 개 외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 아직까지는 결제에 대해서 뭐 투자 포인트로 보기에는 좀 너무 시장이 작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 시장을 확대해서 보면 이제 핀테크까지 확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FINX, 이제 글로벌 X에서 출시한 핀테크 ETF고요. 현재 운용자산 규모는 12억 달러 정도 되고 주가는 42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현재 핀테크 업체에 54개에 투자하고 있고요. 미국 비중이 68%, 네덜란드 7%, 여기 이제 IT 위주 비중이 되게 크죠. IT가 80%, 금융이 19% 정도 되고요. 그리고 ARKF는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많이들 아실 텐데 아크인베스트에서 출시하고 있는 핀테크 이노베이션 ETF입니다. 현재 주가 41달러 정도고요. 운용자산은 가장 큽니다. 25억 달러. 그리고 수수료율은 0.75%고요. 핀테크 업체 39개에 투자하고 있고 미국 비중이 67%, 여긴 또 독특하게 캐나다 비중이 8%로 높습니다. 또 IT 비중이 50%로 높은 상대적으로 다른 ETF에 비해서 낮고요. 또 경기 소비재 비중이 높습니다. 16%. 그래서 약간 성격이 다른 ETF라고 보시면 될 텐데 이 4개 ETF의 특성을 요약을 해보면 아이페이는 전통적인 신용결제 기업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전통적인 신용결제라고 하면 우리 얘기로 하면 신용카드 업체. 네. 근데 미국은 신용카드 업체를 IT 업체로 구분하는 게 별로 없고, 그러니까 마스터카드나 비자는 IT 업체야. 금융업체가 아니고. 네. 근데 아직 국내 기준으로는 신용카드니까 금융 쪽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IT 업체라는 거부터 말씀드리고요. 티페이 같은 경우에는 BNPL 등 최신 트렌드 기업들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ETF에 비해서 비중이 좀 높고요. 네. 그리고 FINX는 핀테크 산업 전반에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ARKF는 핀테크 관련 혁신 기업에 투자하고 있는데 위에 세 개는 아무래도 인덱스 ETF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죠. ARKF는 액티브 인덱 ETF라서 아크인베스트 담당자가 캐시우드 누님께서 원하는 대로 종목을 담고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좀 상위 종목에 있는지 볼게요. 주로 종목은 많이 흐름은 되게 비슷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결제 서비스 업체들 많이 담고 있는데 아이페이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가장 높습니다. 7% 정도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스터카드, 비자 해서 신용결제 산업에서 주요 업체 3개를 다 담고 있습니다. 7%에서 6% 정도 비중 담고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디엔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앞에 국가 비중에서 네덜란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 아디엔이 네덜란드 결제 업체인데 유럽의 페이팔 이렇게 불리는 회사입니다. 상대적으로 지금 미국 지사도 설립을 하고 미국에서 사업을 벌리고 있는데 여기 주요 고객들이 우버, 쇼피파이, 앞서 말씀 나눴던 쇼피파이, 뭐 넷플릭스, 애쉬 등을 이제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많이 돋보이는데 국내에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 업체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건 이제 그래도 최근에 결제 업체들 표기를 해놓은 건데 스퀘어가 5%, 페이팔홀딩스 4.7%, 그리고 어퍼몰딩스도 한 3% 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상위 10개 종목이 전체 비중의 한 53%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티페이는 전체 10개 종목이 상위 10개 종목이 한 49% 비중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는 어퍼몰딩스가 가장 큰 비중 차지하고 있죠. 6.37%. 그리고 전통적인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디스커버 파이낸셜, 마스터카드, 비자 이렇게 상위 5개 중에 4개는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업체들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고요. 또 아디엔도 여기에 한 4.7% 비중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서브, 다큐사인이 여기 재밌게 또 하나 들어가 있고요. 피델리티 내셔널 인포메이션 서비스 들어가 있고 플리코 테크놀로지 있는데 요 기업들 중에도 역시 어퍼몰딩스 비중이 가장 높고 아디엔 비중이 4.73%로 요 2개 종목만 한 이제 11% 가까이 비중 차지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뭐 전통적인 신용결제 업체 외에 또 새로 떠오르는 신용결제 업체들에 대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FINX 같은 경우에는
인투이트가 9% 넘게 차지하고 있어요. 인투이트는 이게 많이 최근에 조금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그 미국에서 이제 금융 서비스 또 인적 자원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대행 업체잖아요. 그렇죠. 네, 대행 업체인데 이쪽에 수익률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피닉스에서는 많이 비중을 담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아디엔입니다. 7.34%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또 재미있는 건 코인베이스 글로벌이 6%, 파이서브 6%, 스퀘어 5% 있고요. 페이파홀딩스하고 어펌홀딩스도 물론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 10개 종목이 한 5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볼 수 있고요. 그리고 ARKF는 독특해요. 이게 같이 볼 만한 종목이 스퀘어 정도? 한 10% 정도 스퀘어를 담고 있고 코인베이스 글로벌, 쇼피파이, 트윌리오, RDM도 4% 정도 담고 있고요. 그리고 C가 있고 유니패스, 로빈후드 마켓츠 이렇게 살펴보시면 아마 그러니까 핀테크 중에서도 좀 혁신적인 기업, 최근까지 많이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줬던 기업을 많이 담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수익률을 좀 봐야 할 텐데 지금 제일 상단에 있는 종목이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아크 F인데 이게 고점 대비해서의 갭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네요. 네, 상당히 좀 많이 크죠. 그래서 최근 2년간 수익률 추이를 일단 보시면 그림은 되게 예뻐요. 네, 팬데믹 터지고 나서부터 뭐 거의 날아갔다고 보시면 될 건데 올해 들어와서 이제 주춤하고 특히 11월 들어서는 거의 고꾸라지는 모습을 다 보였죠. 현재 최근 2년간 수익률을 보면 아크K가 85%가 넘고요. 그리고 피넥스가 47% 정도 되고 또 아이페이하고 티페이는 15%, 16% 정도로 상대적으로 이제 낮죠. 성장률이 좀 낮고요.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도 살펴보면 올해 초반까지 주가가 조금 상승하는 듯 했지만 그 이후로는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가장 지금 그나마 제일 뭐라고 할까요? 나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거는 피넥스가 6% 정도 하락하면서 가장 적은 하락을 기록하고 있고 AIKF 같은 경우도 거의 13%, 12% 정도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 아이페이하고 티페이는 거의 15%, 16% 빠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지만 10월 중순까지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쭉 올라가다가 10월 중순 이후 10월 말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거의 이 그림만 보면 거의 나락으로 가는 듯한 그림을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에 보통 더 좋아야 하는 그렇죠. 게 더 안 좋은 게 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사이버 먼데이에 대한 그 기사들이 전년보다 못했다고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오미크론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 위축되니까 소비도 좀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많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10월 들어서 주요 이슈가 저거였죠. 비자하고 마스터카드가 아마존 영국 법인에서 너희들하고 이제 너희가 안 쓸 거야라고 발표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주가가 갑자기 신용카드 업체들의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고 또 실적 발표할 때 가이던스를 되게 보수적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4분기에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러면서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가 오미크론 사태가 터지면서 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또 최근 1개월 동안 수익률 추이를 살펴보면 오히려 아이페이하고 티페이가 덜 빠지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러니까 피넥스하고 AIKF는 거의 18%에서 22%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이페이하고 티페이는 오히려 13에서 한 16% 정도로 덜 빠지는 상대적으로 요 덜 빠지는 부분은 뭐로 설명을 할 수 있을까 봤더니 BNPL 관련돼서 그러니까 어펌홀딩스나 그 애프터페이를 인수한 스퀘어 같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빠지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방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 봤더니 그 약간의 그 여행 관련주랑 비슷한 것 같아요. 여행 관련주가 올 봄부터 겨울에 갈 거다 계속 꿍꿍이만 심어줬는데 가장 안 좋잖아요 최근에. 여행도 10월 넘어가면서 일단 뭐 우리가 여행이 참 쇼핑도 될 거다 하고 있지만 잘 안 되고 있고 또 빠지는 폭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거 반대로 움직일 때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는 게 맞을까요?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않나요? 가만히 있는 가만히 있는 네, 가만히 있는 것도 방법이죠. 그 방법이죠. 현금을 보유하고 기다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도란할 때까지. 한국 투자자분들이 그걸 잘 못하잖아요. 저점에서 야수의 심장이 네, 이게 심장이 자꾸 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지금 같은 경우 이번 주, 그러니까 원래 오미크론 사태가 지지난주 토요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는데 대부분 2주면 어느 정도 분석을 해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 수 있을 거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일주일 정도의 변동성을 겪었고 이번 주도 오미크론으로 거의 한 주 동안 변동성이 클 텐데 이번 주 중후반까지 오미크론에 대한 내용을 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여기는 여행, 레저, 그리고 소매업체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결제 서비스 업체들까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히려 근데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리테일 관련된 특히나 오프라인 리테일 업체들에 대한 관점이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온라인은 이미 계속 올라가는 추세라서 성장성이 조금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오프라인은 여전히 계속 그러니까 내점하는 고객 수가 상당히 크게 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포인트로 해서 보신다면 결제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XRT라든지 이런 종목들 ETF까지 같이 살펴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쇼핑 관련한 연말 쇼핑 시즌 리뷰와 함께 관련된 ETF까지 확인해봤습니다. 키움증권 안석훈 팀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의 아침, 한국의 한밤, 자정이 다 돼서야 저의 일과는 끝이 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프로님, 오늘 한 잔? 나 술 못 마시잖아. 내일 제가 커피 살게요. 수고했어요. 잠들기 직전 디카페인 커피 한 잔의 향기가 고단했던 하루를 포근히 덮어줍니다. 오늘도 저는 운조 커피를 마십니다. 3프로와 함께하는 운조 커피. 여러분의 하루와 언제나 함께합니다. 원두, 드립백, 더치커피, 다양한 선물 세트까지 검색창에서 운조 커피를 검색하세요.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 워로 테슬라 투자의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메리츠증권과 함께하는 내년도 시장 준비 여러분들 이미 뭐 다들 신청을 많이 하셨겠지만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이벤트 역시나 또 마련하고 있습니다. 연말 맞이해서 50% 할인 이벤트, 또 3프로TV 다이어리 뭐 절찬리에 판매 중인데 이것도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꼭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현 교수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주말에 편안하셨어요? 푹 주무신 것 같은데요, 지금? 부사장님이랑 저랑 편안하지 못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 그렇군요. 쉽지 않았던 시장이었는데 우리 또 건강 상태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했던 그런 주말이었습니다. 아, 이거 부사장님 인기가 워낙 하늘 치솟아갖고. 그러니까 안 나오시니까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부사장님만 걱정하고 저는 멀쩡한 줄 알고. 근데 사실 그 저희가 그 확진분이랑 점심을 먹었었잖아요. 확진자분이 아니고요. 밀접 접촉자인 겁니다. 그분은. 아니죠. 확진자였어요. 확진 받은 분이에요. 나중에 알고 봤는데 그분도 그날 밤에 알았죠. 그래갖고 저희가 했는데 사실 그거 미리 다시 한번 확인되면 저희가 막 놀려고 만든 게 아니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에 그 내용을 조금 더 충실히 하기 위해서 만난 거잖아요, 부사장님.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웃기만 하시는데.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국내 리서치를 담당하는 가장 큰 기업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떤 발전 방향을 논의하러 만났다가 발전 방향은 그냥 힘들 뻔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뭐 일단 그건 그런 거 그렇고 시장 얘기해야 되는 시장이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 최근에 이
출렁임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변동성이. 네, 맞습니다. 저는 앞선 코너에도 얘기 나왔겠지만 그 변동성은 한마디로 현재 진행형이고 변동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물론 변동성이 계속 갈 수는 없죠. 어떤 분들은 주시장이 늘 변화한다 그러죠. 맞죠. 변화하지만 이렇게 등락이 위아래 움직인 것이 한국에서는 일상적일 수 있지만 미국에서 흔한 건 아니거든요. 업다운이 계속 심했던 것이 지난 한 주간 정확히 보면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날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부터죠. 추수감사절 다음 날부터 계속 거래일 수로 보면 지금 6일째 이어진 하루였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그런 것이 정확하게 지난 금요일도 이어진 하루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저는 계속 화면에서 보여드리지만 금리랑 유가라고 보고 있거든요. 왼쪽 이제 금리인데요. 이게 웬 말입니까? 이게 계속 올라가길 저희가 기대했었잖아요. 그래서 올 2월, 3월에 처음 올라가기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저도 방송인 어디 가더라도 1.8에서 2%는 가는 거 아닙니까? 연말이면. 근데 가긴 커녕 그래도 연말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요. 1.35%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다음 주인가요? 그래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테이퍼링도 이제 본격화되고 이제 시작되고 실제로 이제 금리도 내년도 올라가면 이게 올라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이커녕 지금 반대로 떨어져 있죠. 한편에서 인플레를 걱정하면서 한쪽으로는 실세 금리가 떨어지는 이게 기한 현상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시장이라는 것 다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실제로 보면 여기 보면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 70 요때 딱 76.56달러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았거든요. 근데 훅 떨어져 갖고 지금 여기서 아직 회복이 안 되겠습니다. 65달러, 66달러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 실제로 이 정도 흐름이었죠. 그러니까 이 상태를 갖고 이 상태에서는 주가가 다우지수건 나스닥이건 S&P 500은 뭐 하루 이틀 이렇게 좀 안정될 수 있겠지만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 즉 금리 좀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유가가 좀 회복되지 않으면 변동성은 이어질 수밖에 없죠. 물론 여러 가지 계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두 가지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충분하게 보실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고 있고요. 고용 보고서 분명히 실망스러웠죠. 그렇지만 고용 보고서 여러 얘기 들으셨지만 제가 키워드만 한 두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보면 딱 여기입니다. 여기요. 레저 앤 호스피탈리티인데 우리를 보면 레저 및 접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조그만 커피숍, 레스토랑, 랑 그런 것들 그리고 조그만 소매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됩니다. 호텔도 이런 게 포함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을 뽑거나 새로 이제 줄이기도 하는 것인데 이게 고작 23,000명밖에 늘지 않았어요. 23,000명. 그러면 이게 감이 작 부족하지만 보통 보면 15만에서 20만 늘어나야지 정상적인 수준이라 보시면 돼요. 9월 달에 10만 8천 명이 늘어났었고요. 10월 달에 17만 명이 늘어났었는데 실제로 23,000명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요 차이가 가장 컸다. 보통 여기서 25만 명 정도 예상했었거든요. 여기서도부터 20만 명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정상이냐? 2021년 들어서 이게 이 분야가 240만 개나 늘어난 건 분명 긍정적이죠. 많이 늘어났지만 2020년 팬데믹 직전 되면 여전히 130만 개가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커피숍에 3명이 일했는데 아직 2명밖에 일을 안 한다는 거죠. 아니면 둘이서 일했던 거를 혼자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이서 일한 조그만 우리나라도 보면 조그만 커피숍들이 있지 않습니까? 혼자 하려고 아니라 뭐 아르바이트생 써갖고 둘이서 했었는데 못 뽑으니까 누가 하는 거냐? 와이프가 오거나 와이프 남편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 미국에서 비일비재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제일 임금 상승폭이 임금을 자주 올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분야죠. 그러니까 부족하니까 일손이 없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자영업하신 분 느끼시겠지만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지금 임금을 올려줘야 되고 임금 올려줘도 미국은 특히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안 오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갈 이유가 없다는 생각하는 불안한 사람도 있고 아니면 더 좋은 더 월급을 급여를 많이 주는 곳에 잡이 열리니까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하여튼 지금은 가장 이번에도 지난달 뭐 계속 마찬가지지만 이게 고용보호사 눈높이를 맞췄다 그러면 이쪽에서 늘어난 거고 고용보호사에서 눈높이를 못 찾았다면 이쪽에서 실망스럽다는 것이 올해 내내 이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건 마찬가지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다만 이번에 고용보호사가 좋지 않았지만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희망을 보는 사람들은 뭘 보냐면 경제활동 참여 인구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활동. 우리나라도 보면 경제활동 참가율이란 거를 여러분 간혹 이제 보도 이렇게 보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작년 3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희망을 보는 사람들의 목소리입니다. 경제활동 인구라는 것은 얼추 보면 그러니까 딱
뭐 나라마다 약간 다르지만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6세 이상 인구입니다. 16세 우리나라 15세 얘기를 하는데 뭐 만이나 뭐 그 차이가 될 것 같고요. 미국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6세 이상 인구 중에서 시설에 들어간 분, 뭐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세가 많아서 그런 분을 제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확한 수치가 떨어지는데요. 그리고 흔히 경제활동인구는 고용 상태인 거. 고용 상태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일주일에 1시간을 일하건 2시간을 일하건 돈을 버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바를 하건 업적인 거네. 그래서 고용하고 있는 사람과 그다음에 구직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구직 활동인데 다만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구직 활동할 수 있잖아요. 아, 나 일 해야지. 그러고 일 찾지 않는 사람을 제외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랑 비슷한데요. 구직자,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어디 그 이력서를 낸다 그래 그런 거 갖고 구직자 적극적인 구직 활동이라 얘기하는데 하여튼 그런 걸 갖고 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16세 이상 인구 대비 전체적으로 61.8%고 이게 지금 작년 3월 이후 물론 그 직전 대비보다는 아직 모자라죠. 한 1.5%포인트 모자라지만 상당히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당장 아니지만 금년 12월이나 내년 1, 2월 되면 좀 일자리, 그러니까 일자리 열리는 만큼 사람들이 찾아 먹지 않는 건데 일자리 열리게 들어서 구직을 하면서 지금 일자리를 지금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보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예전에 말이죠. 예전에는 그 고용지표가 못 나오면 네. 그때 기술주가 올라갔거든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안 되면 금리가 늦게 올라갈 거니까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같이 네. 빠졌단 말이죠. 다 떨어졌어요. 네,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에요. 오미크론까지 합쳐지면서. 올라갈 땐 다 올라가고 네, 네, 그렇죠. 떨어질 땐 다 떨어지고. 이게 이상한 흐름 아닙니까 교수님? 너무 어려운 시장인 것 같아요. 밸런스를 찾기 어려운. 어려운 시장이죠. 네. 시장은 뭐 쉬운 적이 없었죠. 네. 아까 저희끼리 얘기했지만 쉬운 적 없었는데 더욱더 어려워진 게 아닌가 최근 시장이. 시장은 좀 쉽지 않은 구간이고 어려운 구간이죠. 특히 이제 가장 이럴 때마다 얘기할 수가 있어요. 지금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주가가 높아도 너무 올라가고 지금 오미크론까지 이렇게 돼갖고 사람들 이동도 못할 수 있는데 이거 지금 주식 사도 되겠니? 하는 그러니까 겁내게 하는 목소리가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 주식을 하고 적극적으로 보는 사람들 아니야 웬만하면 갖고 갈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일주일째 이렇게 좀 재미없으면 불안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항상 탐과 제리 기억하세요? 탐과 제리라는 만화 기억하세요? 네. 네, 알죠. 네. 그 보면 탐과 제리 보면 항상 보면 그 착한 천사가 나고 한쪽에 악마의 그림 나오는 거 기억하세요? 착한 애가 막 하면 악마가 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은 꼭 사자 팔자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지금은 겁내는 목소리가 더 내 귀에 크게 들리는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뉴스의 어떤 언론사나 기자나 입장에서 보더라도 뭔가 그런 사람의 목소리가 대소틱필되고 커지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지난 금요일에 나온 분이 저희가 워낙 존경하는 찰리 먼거가 나온 거죠. 그렇죠. 부사님 찰리 먼거 본 적 있죠? 봤습니다. 한 300m 앞 정도에서 300m 했지만 저희가 보긴 봤잖아요. 네, 맞죠. 보긴 봤는데 진짜 존경스러운 분이죠. 다만 찰리 벙거가 세 가지의 주요한 얘기를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한두 개 정도만 크게 대소특필되고 그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정확히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나 부사님 여기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크게 오늘 우리나라 뉴스에도 반영된 거 어저께 주가가 금요일 떨어진 거 보면 찰리 먼거도 경고했다 이런 얘기 닷컴 버블이 최악의 지금 미친 증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맞아요. 정확히 번역은 그렇게 한 게 맞는데요. 이분은 얘기했죠. 현재 주식시장은 닷컴 버블 이상의 과열이라는 얘기죠. 밸류에이션이 그만큼 높지 않았다고 할 수 있지만 시장은 미쳐있다라는 표기했어요. 미쳐있다는 표현을 더 미쳤다는 표현을 정확히 직역하면 직접 얘기했고요. 또 하나 투자자들이 지나치게 투기적 거래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투자자들의 이분의 표현은 초보 투자가들이죠. 초보 투자가들이 특히 이분이 정확히 약간 한국말로 번역해드리면 밀레니얼 투자가들 주식을 처음 한 분들이 너무 주시장을 쉽게 보고 투기적으로 올라가는 데 올라탄다는 겁니다. 밸류에이션 생각 안 하고 막 올라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닷컴 버블에 그랬었는데 그만큼 터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경고하는 거죠. 세 번째 문장이 상당히 이슈가 되겠는데 그래서 주가는 비싸다는 겁니다. 비싸졌다는 얘기죠. 그거 맞죠. 그리고 기대 수익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여기서 기대 수익이 낮아질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데 제가 보았던 여태까지 찰리 먼거나 버크셔의 그 워런 버핏이 얘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주가가 비싸면 눈높이를 낮추라는 얘기거든요.
떨어지고 빠지나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보면 눈높이를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이분의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로 알 수 있냐면 이분의 얘기가 이런 얘기가 처음은 아니야. 절대 아니죠. 이분들의 시각은 작년 말부터 거의 똑같습니다. 벅시에스의 그런 두 분의 시각은 똑같아요.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올해 들어서요. 지난 요번에 3분기에 실적 그 주식 보유의 수량도 나왔지만 올해 들어서 벅시에스가 주식을 새로 산 게 크게 없습니다. 조금씩 사거나 조금씩 파는 게 있었죠. 별로 산 게 없어요. 메이저로 산 게 없습니다. 그럼 제일 많이 산 게 혹시 뭔지 기억하시죠, 부사장님? 벅시에스의 자사주를 제일 많이 샀어요. 이분의 세계에 의하면 벅시에스가 제일 싼 겁니다, 지금. 저평가돼 있고 다른 것들이 비싸기 때문에 안 산 거거든요. 그러면 이분의 시각이 맞다. 저는 워낙 우리 존경하는 분이지만 이분의 시각이 그대로 맞다 그러면 이분 때문에 주식을 팔라는 게 아니라 이분 때문에 벅시에스의 주식을 사야 돼요. 왜냐면 이분들의 시각은 벅시에스가 제일 싼 거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너무 지역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원문을 보시면서 시장에 어떤 메커니즘을 이분들이 얘기하고 있는지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서 첫 번째는 경고에 대한 얘기가 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논란거리죠. 암호화폐는 생기지 말았으면 좋았을 주말에 그래서. 네. 이더리움, 뭐 비트코인 가격이 봤죠. 엄청 하락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42,000달러까지 떨어졌었고 그래서 48,000들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중국 정부의 금지가 정책이 자기는 지지한다. 뭐 이런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그럼 이분들이 처음이냐 비트코인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 절대 아니죠. 비트코인 생길 때부터 안 좋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럼 비트코인뿐만 아니냐 이분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걸 또 이해하셔야 돼요. 이분들은 워렌 버핏과 찰리 먼거의 뭐 기본적인 한 동네에서 태어나신 같이 살았던 분이고 평생 비즈니스를 같이 하신 분인데 이분들은 어떤 기업이건 간에 어떤 건 간에 부가가치를 창출해야지 가치가 있는 겁니다. 어떤 A라는 것의 기업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뭐 경제활동해서 돈을 벌어들여야지 그게 투자가 되는 만한 것인데 가만히 앉아서 스스로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그 투자 안 합니다. 그래서 금도 싫어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역시 우리 여돈 앵커님 다루시다니까요.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미리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금을 투자 안 합니다. 이분. 그분 투자로 안 하는 이유가 부가가치를 창출하지 않고 이분의 그 워렌 버핏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금은 오히려 돈을 먹는 하마예요. 왜 돈을 먹냐면 카드가 필요하죠. 카드. 그러니까 시큐리티가 필요하고 아니면 금고라도 있어야 갖다 넣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장신구를 하고 있더라도 잊어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만 건 상관없죠. 많이 투자하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전에 은은 투자한 적 있어요. 은은 왜냐하면 은은 은수저라도 있죠. 산업적으로도 네, 산업적으로 들어가 그래서 은은 투자한 적 있지만 금을 투자 안 하고 금에 대해서 부정적이 하듯이 비트코인 당연히 비트코인 스스로 뭐 경제활동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각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다양한 현재 시장과 어울려서 같이 떨어졌을 뿐이지 너무 지금 찰리 먼거님의 말을 너무 그것 때문에 주가 떨어졌다. 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냥 언론의 해석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근데 또 영향을 바로 직격탄으로 그 혼인 시장에서 받으니까 네네. 좀 무서워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을 거고 그렇죠. 손실 보셨던 분들도 꽤 계셨을 것 같아요. 지금 그렇죠. 뭐 비트코인 가격 지금 보니까 아랫꼬리를 엄청 달았네요. 아랫꼬리까지. 밑에서 딱 샀으면 42,000불 네. 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만 기억하시는데도 세 번째 문장이 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도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분이 1997년 이후에 코스트코 이사를 하고 있어요. 이사. 개인적으로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그리고 2020년 말 기준으로 코스트코의 주식을 16.6만 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미리 좀 알고 가셔야 돼요. 네, 왜냐면 이런 배경이 있는데요. 이런 발언을 한 게 네, 이런 같은 다 이거 전부 다 호주에 가서 하신 건데 호주에 가서 발언을 하신 건데요. 코스트코가 아마존에 엄청난 위협이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마존에.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마존이 엄청난 이제 인터넷의 그 공룡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런데 이분의 시각은 코스트코는 엄청난 신뢰를 갖고 있고 구매력을 보유한 충성스러운 고객이 지금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난 2분기까지 제가 기록을 봤는데 91점 몇 %가 나왔습니다. 재가입률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재가입이 더 쉽죠. 왜냐하면 카드로 자동 이체하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건 충성스러운 고객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이 인터넷에 더 활성화되고 되면 엄청나게 더 커질 거다. 얘기해서 이분이 제 생각은 아마존의 가장 큰 위협은 코스트코가 될 것이다. 얘기했죠. 물론 반대편을 보면 아마존 주주가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분이 뭐 그런 걸 갖고 따질 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얘기도 있었다라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찰리 먼거뿐만 아니라 너무 좀 밸류에이션이 높다, 고평가됐다 이런 발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불안감을 늘 가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평가 얘기는 네. 사실 이 얘기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시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지난주 수요일 날인가요? 제가 인터뷰를 했잖아요. 하셨죠. 네, 월간 조선이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기자분이 저한테 계속해서 법빛 지수를 물어보더라고요. 법빛 지수. 그래서 법빛 지수라는 건 아시잖아요. 시가총액과 S&P 500이나 다우가 아니라 NYSE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뉴욕 주식시에 상장되어 있는 걸 전체를 갖고 있는 시가총액과 그리고 그 S&P 500을 갖고 그 GDP랑 갖고 지랑 비교하는 것이 법빛 지수라고 있어요. 근데 법빛 지수가 좀 사상 최고입니다, 지금. 맞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하면서 미국 시장이 고평가 아니냐고 저한테 똑같은 질문 두세 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가 또 그 호주 이런 데에서 나왔는데 미국 시장의 판단 기준은 수십 가지가 있어요. 수십 가지가 있는데 워렌 버핏의 그 버핏 지수뿐만 아니라 뭐 케이프 실러의 케이프 실러 지수도 있고 수많은 지수가 있거든요. 고평가가 많죠. 그렇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 고평가는 지금만이 고평가가 아니라 대부분의 지표를 보면 금년 4월에도 고평가였고요. 금년 1월에도 고평가였고요. 특히 작년 10월 항상 수년째 고평가였습니다. 그거는요. 그래서 너무 그런 지표나 그런 보도에 너무 휩쓸리지 마시고 그냥 본인이 하시던 거를 위주로 하시면 되겠다. 다만 떨어졌다고 해서 뭐 많이 사고 갑자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좀 주식시장에 있으면 되겠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저희 좀 복잡한 얘기가 많기 때문에 고평가 논란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저희가 지난 주말에 토요일 주말 라이브 해왔거든요. 네. 중간 보면 아니까 거기에 어떻게 부사장님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바클레이즈의 전망까지만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바클레이즈도 2020년 전망을 했는데요. 여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또 시장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있어요. 4,80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4,800면 지금 살 거 없는 거죠. 실제로 보면 4,500이니까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것인데요. 여기도 결론은 똑같습니다. 공급망 이슈가 불안이 반대로 지속될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소비자의 보복 심리도 줄어들 거라는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이쪽은 중국이 엄청나게 위험하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다릅니다. 블랙락은 좀 중국을 많이 사야 된다는 얘기하는 반면에 이쪽 중국이 위험하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이미 소비자는 중립, 반면에 팡은 매수 의견 계속 갖고 있고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금융주와 헬스케어 비중. 여기는 에너지를 별로 얘기 안 하는데 그래서 대부분이 지금 헬스케어가 늘어나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럼 도대체 헬스케어를 왜 많은 사람이 얘기하냐? 너무 명확하거든요. 이익 증가율 헬스케어 내년에 가장 높게 나온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부사장이 한번 강해 놓은 것도 있지만 특강해 놓은 것도 있는데 여튼 그것도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정리한 시간을 제가 조만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이 교수님께서 각 IB들이 내놓는 내년도 증시 전망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어느 쪽에서 부정적으로 얘기했다고 해서 시장을 또 부정적으로 볼 것만 아니라 또 긍정적인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런 다양한 시선들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양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가 6시 30분부터 라이브 방송으로 늘 여의도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여전히 모르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계셔서 제가 간혹 있습니까? 강조드립니다. 이게 라이브를 왜 지금 하고 있지? 이런 그렇죠. 댓글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내일도 저희는 6시 30분에 어김없이 이곳에 돌아옵니다. 함께해 주시고요. 잠시 이어지는 3분 뒤에 이어지는 오늘 아침 라이브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